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은 휴장이고, 그러니까 유럽은 약간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지표는 부진한데, 금리 인하 없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꾸 꺾는 그런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좀 투자들의 경계감이 좀 올라갔고요. 우리 증시는 일단 연속 하락은 중단되긴 했는데, 중단됐다라고 하기에는 어저께 코스피 반등폭이 애매했고, 또 하락 종목수가 2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좀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그 LNF 실적이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면서 이게 증시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이 좀 쉬어가는,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20의 홀츠만, 이 사람 되게 매파예요. 그러니까 매파기 때문에 좀 센 발언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발언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이제 홍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제가 공급망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산 매파니까 그냥 원래 하던 얘기 한 거긴 한데, 공급망 문제를 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홍해 문제 때문에 또 실제로 미국 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츠만의 이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급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투자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게 독일의 성장률이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역성장했을 때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부진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지금 못 내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표 나쁘면 긴축이 완화가 되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지표가 나쁘면 금 금리도 높고 지표는 나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나쁜 뉴스는 그대로 나쁜 뉴스가 되는 그런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증시가 좀 부진하게 움직이는,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이제 중국 증시인데, 대만 선거 이후에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중국 증시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되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화가 아주 크거나 이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뭐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에 따라서 뭐 무슨 뭐 대만 전쟁이 나오고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GDP는 1년 안에 23%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스토리들이 막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첫날 봐서는 좀 그거 관련된 어떤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만 뭐 전쟁 날 것 같이 자꾸 보도들이 나와갖고 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진핑 이제 마지막 임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일단 좀 차분해졌다. 그래서 뭐 대만 총통 선거 이후의 후유증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쪽은 뭐 좀 약간 중립보다는 살짝 아래 단계, 뭐 그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일단 그 8일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 제가 이제 쭉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2000년 이후 것만 찾아봤잖아요. 제가 아예 코스피 생긴 이래 8일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를 다 뒤져봤거든요. 총 14번 있었습니다. 이번 포함해서. 근데 이번 건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그 13번의 사례를 봤더니 2주 후에 올라간 사례가 11번, 하락이 2번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충 봐도 한 9일 연속 하락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그 기간에 9일 동안 9% 빠진 건데, 그 이후에 10거래일 동안 올라간 거는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한 거 대비 약 30%밖에 복원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8일 연속, 9일 연속 빠졌는데 올라간 거는 8일 연속, 9일 연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가, 하지만 약간 올라갔다, 올라가는 날이 조금 많았거나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날이 좀 껴 있어서 하락이 진정되고 약간 반등한다 정도의 느낌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거래일 동안에도 변동성은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하락이 멈췄다라고 해서 이제는 하락이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당분간 치고받고 하면서 좀 반등 시도할 때 좀 세게 반등하는 날이 가끔 섞여 있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계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수급인데 어저께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건 기관들이 뭐 8일 연속 매도하다가 어제 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적당하게 강보합할 정도로 매수 규모도 자잘하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매수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커져야 대기하고 있던 매수 자금이 이제 시장을 안심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또 그렇게 치다가 선물 매수 전환은 안 되고 또 매도도 딱 강보합 정도 될 정도 수준만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지수가 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2배나 많은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몇천 개 이상 쭉 사주고 기관들이 한 2천억 순매수해주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끌어주고 이런 구도가 돼야 이제 조금 탄력이 붙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하락이 끊긴 거지 전환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흐름이 나오는지 근데 이전에 8일, 9일, 11일 하락했을 때 보면 이제 하루 정도는 좀 격하게 반등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날이 이번 주에 좀 나오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LNF 실적이 그 매출도 그렇고 영업 손실도 많이 났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공시하면서 부침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공시 옆에 이제 워낙 적자 폭이 크니까 부침 자료를 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격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8,0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고 가치는 예전에 10,000원에 샀지만 지금 8,000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이거만큼 손실 났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500억이 자산 손실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 그러니까 장사해서 깨먹은 돈은 없다. 근데 저 재고자산 평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걸 감안을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영업이익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 가격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 부침 자료 효과가 나올 거냐.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는 빠졌는데 부침 자료 효과로 그나마 커버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빠질 거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시소 관계에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은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지면 이게 너무 빠져서 지수를 끌어 눌러버리면 이제 아예 그냥 다 빠져버리는데 어정쩡하게 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그게 이제 또 시소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왜냐면 2차 전지 주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 굵직한 몇 종목 정도는 또 땡겨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오늘 2차 전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업종하고 시소 관계를 타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코스닥에서 수급은 외국인들은 일반 전기전자,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 업종에 들어갑니다. 이거 팔고 반도체 업종하고 제약 업종을 원투로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2차 전지하고 시소를 저쪽에 뒀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통신 장비 이렇게 조금 중위급 정도의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구도가 이제 그대로 고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어떤 반도체 쪽으로 땡겨 올리는지 아니면은 어저께 이제 매도 쳐서 가격 떨어뜨려 놓고 다시 매수로 붙는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소, 그러니까 요 관계, 업종은 그대로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택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았기 때문에 어저께는 지수가 진정이 돌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ADR이 과매도 쪽으로 근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조금 반등 시도하는 이제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시기로 점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들 또 종목들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시장 전체로는 기관의 현물, 외국인들의 선물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아직 돌려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주면 한 번 정도는 센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변동성과 그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 이게 이제 2월 종목 장세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업종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 그러니까 업종의 70%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는 조금 덜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골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종을 노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업종 내에서
이제 수급 실적이 어떤 차별적으로 부각되는 종목들, 보고서가 좀 세게 나왔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추려놓고 있다가 이제 좀 거래량이 실릴 때 좀 관심을 더 높이는 그런 형태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환율 차트를 제가 비교한 차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봐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선을 하나 그을게요. 빨간색이 환율입니다. 1320원 정도 가면은 환율은 그게 11월 이후에는 저항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근처 갔을 때 코스피가 하락했다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시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320원에 거의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패턴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서 이제 환율이 맞고 떨어지고 코스피는 상승하고 이런 어떤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코스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코스피는 안 빠지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코스피가 짝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빠지고 환율도 빠진다? 그러면 이거 반등폭이 제법 나오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에 환율과 코스피 어떤 패턴, 이것도 좀 잘 참고하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실제로 동시에 나타나는지 환율과 코스피의 관계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